증인은 언제 어떻게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저녁 때 귀가를 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 유상범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계엄이 발령됐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아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해서 혹시 가짜 뉴스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TV를 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계엄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증인이 계엄 선포 후 그 당사로 이동한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략적으로선. 유상범 의원한테 전화를 받은 다음에 언론을 켜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어,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냐,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 섞인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수고스럽지만은 우리 국회로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방에 게시된 글을 보면 네, 계엄 선포 후 23시 04분경에 네, 서범수 사무총장이 국회는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 라는 글을 게시한 직후인 23시 06경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있고 23시 07경 증인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원내 수석입니다. 모든 의원님들 당사로 모여 주십시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23시 09경 비상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다는 그 공지가 되었는데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총회는 그 의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보통은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하는 게 보통 예였는데, 그때 텔레에 나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 메시지를 보니까 국회에서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추경호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국회에서는 열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 참석할 수 있는 곳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원내대표님이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계셔갖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 원내수석이 그 의총을 소집하는 소집권자는 원내대표이지만은 제가 의총 관련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렇게 당사로 의총 장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텔레그램상으로 올리는 게 그때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렇게 텔레에 그 의총 장소를 당사로 했고, 그 다음에 아마 공식적으로 문자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이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기 전에 한동훈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먼저 당사로 변경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증인도 최고위원회 그 네, 참석자이십니까? 네, 저도 음, 참석 멤버입니다. 음. 네, 그러면 증인도 그 당초에 네, 한동훈 대표가 이 당대표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를 국회에서 한다는 그 소집 통지를 받았다가 그다음 그 국회가 폐쇄되어서 그 당사로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변경한다는 그 변경 공지를 받으셨던 거죠? 네, 제 네. 기억으로는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국회에서 의총을 하기 어렵고, 또 최고위 등 여러 가지 회의를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이랑 1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경찰이 출입 통제가 없었는데 의총 장소가 당사로 되어 있었더라도 국회로 가지 않고 당사로 갈 생각이었습니까? 보통은
그 의총을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뭐 국회로 가는 게 이제 상식 같은 얘기인데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그 다른 장소를 뭐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그 좀 전에 당사로 가기 전에 국회를 먼저 둘러봤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출입 상황이 어떠한지 네, 그 통제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하려고 하셨다고 취지로 네. 말씀하셨죠. 예, 만약 그 당시에 경찰이 그 이제 출입 통제가 그뭐 일시라도 풀리거나 하여튼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 증인은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그쪽으로 가셨었습니까? 그래도 의총이 보통은 그리고 관례적으로 국회에서 열리고 국회가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가급적이면은 국회에서 의총이 열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국회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자고 제가 우리 포구령 내용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증거 432번입니다. 여기 포구령 제1호의 그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 하단에 이상의 포구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헌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보셨던 거죠? 네, 자, 지금 이 포구령 1항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건데 국회의원인 증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앞서 뭐 위헌이든 위법이든 판단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헌정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해치는 것이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헌 판단을 이미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 가부의 그거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글쎄 그걸 떠나서 이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지. 지금 와서 법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위헌 판단이냐 아니냐 이거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2항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포구령이 사실은 1980년 5월 17일 그 신군부에 의해서 단행됐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의 포고령과 유사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당시에 그 군사정권 시절을 증인께서도 연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그 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빨리 해제해야 한다 뭐 등등의 의견을 나누진 않으셨나요? 아까 김태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뜻이 안 모이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포고령의 내용이라면 일체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그거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모이신 40명 넘는 의원님들은 의총에 소집을 했고 그 당사에 모였기 때문에 이미 그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포고령을 이미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기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고 뜻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 뜻을 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모인 것 자체만으로 해제의 뜻을 모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정치 포고령 위반 아닌가요? 저것만. 또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만 보면 더 이상 이걸 국회에서 이거를 계엄 상황을 지켜볼 이유가 없다. 빨리 해제해야 한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유일한 것을 알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그냥 그때라도 다 같이 국회로 이동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이동을 해야 된다고 이제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 회의장에 빨리 가서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하셨을 텐데 사실은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내 대표도 이제 저희가 표결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도 고려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증인께서 안전을 직접 고려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여서 그 상황이 정리되기를 좀 기다리고 의총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의총을 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더 이상 앞서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지금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침투하는 상황까지 인식하신 뒤에는 더 이상 뭐 의총을 통해서 논의하고 말 게 없는 상황 아니었나요? 바로 해제해야 된다는데 다들 공감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지 이런 거는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데 네. 당시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총 장소를 여전히 당사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봉쇄로 인해서 지금 국회 진입이 불가능하다. 네.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계속 당사에 머물러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의총 장소로 당사를 지정을 하긴 했지만은 당사에서 본회의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가라 가지 마라 한 예가 없고 그리고 자유의 의지에서 누구나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총 장소가 지정은 됐지만은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총 장소를 벗어나서 본회의에 표결을 하러 간다고 해도 그거를 누구도 제지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결국 제적 과반수가 충원이 돼서 네,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잖아요. 네. 그러면 150명의 의원들은 어떻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당시에 생각하셨던 거죠? 다 나름대로 방법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결국 국회 진입이 불가능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당시에. 차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의총을 기다렸던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총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김태호 의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겠다는데 경찰이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증인도 같은 생각이셨나요? 이건? 네. 국회의원이 국회 들어갔는데 경찰이 막을 수 없습니다. 네. 한동훈 당대표가 저서에 기재하기를 나는 원내대표, 원내 수석 등에게도 직접 연락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는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른 의원들에게 부탁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증인 혹시 한동훈 당대표로부터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부탁 받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네.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의원들로부터 개별적인 연락 받으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제가 나중에 그 저서 내용도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좀 혼선을 가지시는 거는 저희가 1시 의결이 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표결이 됐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좀 오는 게 어떠냐, 같이 이쪽으로 모이자 이렇게 통화를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럼 표결 이후에 네. 한동훈 당대표가 국회로 올 수 있겠느냐라고 네. 말했던 기억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 한동훈 당대표가 국회로 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한 이유가 뭐였죠?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당 내에서 이제 총의를 좀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44항 제시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자, 12월 4일 00시 13분경 원내대표실에 있던 이서연 부국장은 원내대표실이나 원내 행정국대 당직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당대표 가로치고 원외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한동훈 당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을 말하는 거고요. 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 10여 명 본회의장에서 안 내려오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이런 상황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145항 생략하고 146항 제시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원내 행정국 소속 당직자는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파악해서 명단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정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147항 생략하고 148항 생략하고
149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150항 질문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당대표가 저서에 쓴 내용 보면 이제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와 당사로 모이라는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충돌을 해서 본회의장으로 오려고 했던 의원들이 당사로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자, 증인은 그 당대표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당대표의 메시지와 당사로 모이라는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은 인식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충돌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 표결 때까지 이어진 것도 맞는 거죠. 의원총회를 요청한 것은 그 의원들의 요청에 의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런 그 자의에 의해서 의총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당대표는 당대표 입장에서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가 서로 상반되거나 뭐 이렇다는 것은 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사람은 주로 누구였죠? 여러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우선 기억나는 거는 박형수 의원이 기억이 납니다. 네. 피고인도 발언을 주로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원내대표. 피고인 예. 원내대표도 아무래도 그 총회를 주재하다 보면은 말씀을 하시게 되죠. 네. 네. 피고인은 주로 어떤 말을 했었죠? 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 좀 논의를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의원들 중에 몇몇 분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대체적인 얘기가 아니 왜 1시에 계엄을 해제하라는 국회 의결을 했는데 왜 대통령께서 빨리 계엄을 해제 안 하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의논해 갖고 대통령한테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박형수 의원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제청하시고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한테 지시를 하셔서 제가 1층에 내려가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계엄의 위헌성, 위법성, 뭐 내지는 부당성에 대해서 피고인이 발언하지는 않았나요? 글쎄요,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는 잘 기억이 하여튼 안 납니다. 하여튼 그 주된 토픽이 왜 계엄을 빨리 해제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고, 대체적으로 그걸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다른 부차적인 법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논의할 만한 저희가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피고인이 계엄 선포 이후에 뭐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과 통화한 그 내용도 특별히 말을 하진 않았나요? 그 자리에서는? 뭐 하여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 피고인한테 원내대표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12월 4일 03시 22분경 증인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지금 국회에서 계엄 해제와 관련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죠. 네. 자, 172항 생략하고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내지 부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했으니까 의견 받아들여 달라는 정도로만 말씀하셨거든요. 네. 요렇게 요 내용 요거는 증인이 이렇게 그 워딩을 작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으로만 하자라고 얘기가 됐던 건가요? 의총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브리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 내지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여러 가지 심각한 대립이 있었고, 계엄 선포 직전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고,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고 따랐던 맹종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당시에 피고인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대립 속에서 한동훈 대표를 배척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두 분 사이를 중재해서 어떻게든 갈등을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두 분 간의 화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옆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그 상황이죠. 네, 항상 그러셨습니다.